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린이 식인범으로 악명 높은 알버트 피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맛은 칠면조 고기와 비슷하고 어린 소년의 고기는 신선한 땅콩 향이 난다면서.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I like children. They are tasty. 막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 하나 하고 갈까요? I like children. 아이들. They are tasty. tasty, 맛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난 애들이 좋아. 맛있거든. 이런 명언을 남기셨네요. 정신이 없죠? 자, 그는 미국의 연쇄 살인범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의 과거를 살짝만 보면요. 그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알버트라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아주 구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있게 된 거죠. 너무 사람들한테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리고 별별 이상한 일을 많이 이제 고아원에서 겪게 됐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해야 했어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무척이나 힘든 생활을 고아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한 2, 3년을 지내고 난 후에 다행히 그 엄마가 생활이 좀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돌아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20살에 뉴욕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20살이 된 그는 그냥 낮은 수준의 공교육,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까지 정도만 나오고 별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들, 남자애들 사이에서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한테 성을 파는 창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남자들한테 성을 파는 창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드로는 어린 아이들을 종종 성희롱하고 강간하는 그런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간 7살 이하의 어린이들. 그리고 진짜로 먹고 사는 건 낮에는 페인트공이나 자벽부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분석하게 되거든요. 얘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개 정상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개 정상이 아니냐.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보면 정말 그러니까 원래 내가 생각할 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남자한테 몸을 파는지, 그런데 아이들을 왜 아이들을 건드는지, 이런 것들. 자, 그랬던 그가 26살이 됐는데 이번에는 결혼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렇게 정신없는 남자가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자기보다 굉장히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19살에 26살의 이 남자한테 시집을 오게 돼요. 근데 금술이 좋았나 봐. 둘 사이에 애를 6명이나 낳았어. 말이 돼요? 둘 사이에 애를 6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가족들이 모르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강간은 멈추지 않아요. 게다가 동성애를 저지르는 동성애 애인까지 가지고 있어요. 게이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얘는 어린아이에 대한 성도착증도 가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동성 애인까지 있었어요.
그럼 여자랑 결혼 왜 한 거예요? 엄마가 시켰대요. 엄마가 시켰대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 동성 애인의 손에 끌려서 밀랍 박물관이란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밀랍 박물관에서 남자의 성기가 묘사된 한 미술 작품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술 작품이 그를 굉장히 자극했어요. 그는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그 성기 모양의 그 예술 작품에 약간 너무 매료가 된 나머지 신체 절단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분은 정상분이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은 밀랍 인형을 보면 신체를 절단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은 신체 절단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42살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42살이 됐을 때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처음으로 20살 된 동네 정신지체아 키든이라는 남자아이를 납치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발을 묶고 그 아이의 바지를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성기를 가위로 절단하려는데, 그 키든이라는 아이가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이건 자기한테도 처음 저지르는 일이긴 한데 이 정신지체아 키든이라는 아이가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르려다가 그만두고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10를 치료비야 이게 치료비 쪽으로 그에게 넘겨주고는 떠나게 됩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어떤 시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알버트 피쉬의 와이프가 바람이 납니다. 정말 이분도 인생의 막장이에요.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어요. 아내가 바람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숙하던 남자랑 바람이 나요. 그래서 둘의 사이를 눈치를 챕니다, 알버트가. 근데 알버트가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한테는 굉장히 정상적이었나 봐요. 아내한테 너 그 남자랑 관계를 정리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되게 이성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내가요, 6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자녀가 베고 눕고 자던 이불과 매트리스까지 싸그리 팔아가지고 그 남자랑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을 이 남자가 혼자 기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막내 아이가 6명의 중에 막내 아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다 길러야 되는 거야. 그게 1917년 초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게 아내가 다른 남자 눈이 맞고 사라지고 나서 이 남자가 이제 정말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청. 그러니까 자기가 환청이 들리는데 이 환청을 막 안 들으려고 자기 혼자 막 어디 숨어 있기도 하고 막 옷을 막 껴입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얘가 이 환청을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을 듣고 막 달밤에 옷을 다 벗고 나가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내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더라. 저 이거 왜 말하면서도 되게 오글거리죠? 부끄러움은 왜 저희의 몫인가요? 자기가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면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보름달이 막 뜨면은 막 고기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굽지 않은 고기 덩어리를 막 날로 막 씹어 먹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이때부터 뭘 즐기기 시작했냐면 막 환청이 들려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이 환청을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내가 자해를 하면 이 환청을 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바늘 같은 걸로 자신의 몸을 막 찌르기 시작했대요. 막 환청 안 들으려고. 자해를 하면 이게 아프니까 안 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자해가 즐거움이 얘한테 돼서 온 거야. 어떤 쾌락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해를 하던 게 점점점 더 일이 커지더니만 자신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바늘로 자해를 하다가 그 바늘을 좀 더 깊숙이 넣으니까 더 큰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막 허벅지에다가 막 바늘을 꾹꾹 쑤셔 넣는 거를 막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그리고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 사람 엉덩이 엑스레이 사진. 처음에는 그냥 찌르기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깊숙이 찔러버리니까 바늘이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서 바늘 29개가 발견이 돼요. 와, 진짜 정신 떼가리가 진짜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앉을 때 아프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자녀들한테는 아들, 딸들 끔찍히 여기는 자상한 아빠였던 거 아세요?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고 아이들이라면 모든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굴었던 아주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대요. 자,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살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약 40여 명의 어린아이를 살해했고요. 수많은 정신지체와와 흑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정신지체와와 흑인이었을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실종이 돼도 경찰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얘는요, 희생자, 자신의 먹잇감이 되려는 사람들을 찾아내면요, 이렇게 도살장이나 식육점에서 쓰는 그런 칼과 막 줄톱 있죠, 줄톱. 막 이런 걸로 희생자들을 고문하고요. 그리고 신체를 절단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먹기도 하고요. 근데 얘가 또 이상해요. 얘가 했던 행적들을 보잖아요. 이런 살해만 한 게 아니에요. 얘가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역 신문을 딱 봐요. 지역 신문을 딱 봤는데 여기에 어떤 여자가 이제 광고를 내. 나는 뭐 25살의 여잔데 뭐 데이트할 남자를 찾는다. 결혼할 남자를 찾는다. 그러면 그 여자한테 주소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어떤 편지냐면 완전 음란한 내용 있죠. 완전 막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막 음란한 내용들을 그 여자한테 막 편지를 써서 막 보내는 거. 정말 보통 미친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외솔적인 기록만 남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편지로 남겨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보냈던 편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27년
빌리 게픈이라는 4살짜리 소년에게 자행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 보실게요. 자,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나는 소년을 그곳으로 데려갔다. 아이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으며 쓰레기장에서 준 더러운 헝겊을 입에 물렸다. 그런 다음 아이의 옷은 태워버렸다. 아이의 신발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다. 그 후 그곳을 빠져나와 새벽 2시 59번가로 가는 전차를 탔고 집에 도착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장비들을 챙겼다. 꽤 묵직한 채찍도 있었다. 채찍은 직접 만든 것으로 손잡이가 짧았다. 혁대를 반으로 잘라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약 8인치 길이의 줄이 6개가 달린 것이다. 난 내가 직접 만든 6개의 줄이 달린 그 채찍으로 아이의 등 뒤에서 맨몸에 채찍질을 했다.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의 코와 귀를 베어냈다. 아이의 입은 양쪽 귀까지 찢었다. 눈알도 도려냈다. 그때 아이는 죽었다. 나는 아이의 배에 칼을 넣었고 입을 대고 뿜어져 오는 피를 빨아마셨다. 나는 낡은 감자부대 4개와 돌 한 더미를 모았다. 그런 다음 아이를 잘라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 아이의 코와 귀, 뱃살 몇 조각을 손에 넣었다. 이제 아이의 몸 중앙을 곧장 잘라냈다. 바로 배꼽 아래에서 2 다리의 가랑이 사이로 5cm 정도를 더 베었다. 그렇게 잘라낸 것들은 신문지로 쌌다. 이것들은 돌과 같이 모두 부대에 담았고 끝을 묶은 뒤 노스비치로 향하는 길에 따라 널려 있는 더러운 연못에 던져 넣었다. 물은 1미터가 넘는 깊이였고 곧장 잠겼다. 나는 남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체 앞부분들, 특히 아이의 고추와 불알, 그리고 작고 근사한 지방은 나중에 오븐에 구워서 먹을 것이다. 나는 귀와 코, 뱃살로 오늘 밤 숲을 끓였다. 양파와 당근, 무, 샐러리, 소금과 후추를 넣었다. 맛이 좋았다. 얼굴 보여드릴까요? 까미 안녕. 우리 무서운 이야기 점점 다 끝나가. 10분만 더 기다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에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이 되기에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의 체포 과정은 사실 다른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그는요, 자신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신문에서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어떤 구인 광고냐면요. 에드워드 버드라는 청년이 저는 19살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저는 시골의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프랭크 하워드라는 자신의 새로운 가명을 가지고 에드워드 청년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네 일이 필요하다고. 내가 농장을 하나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네 여기서 일해볼 텐가?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인상이 어때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점잖하고 인상이 온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의 농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설레었죠. 자신을 프랭키라고 속인 이 남자 알버트가요. 그러면 내가 며칠 후에 자네를 데리러 오겠네. 자네 집이 어디지? 네, 저는 저쪽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 집으로 자네를 데리러 가겠네 합니다. 당시에 에드워드라는 그 청년은요. 집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과 엄마와 아빠와 동생들과 살고 있었어요. 며칠간 연락이 없던 그 프랭키라는 농장 주가요. 에드워드를 만나러 그의 집에 찾아옵니다. 사실 그의 의도는 에드워드를 데려가서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서 그를 고문하고 살인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여동생 10살짜리 그레이스를 만나게 돼요. 그레이스는 갈색 머리와 갈색 눈동자를 가졌고요. 아주 피부가 하얗고 예쁜 아이였어요. 게다가 사람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이 노인네 할아버지 무릎에 철퍼덕 앉더니 할아버지한테 애교까지 부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는 자신의 타겟을 바꿔버립니다. 안 돼. 그는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라는 아이를 무릎에다 얹혀놓고 자신의 지갑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자, 이 돈이 얼마인 것 같지? 10살밖에 안 된 그레이스는 돈을 세면서 와, 여기 98불이나 들어있네요. 그 모든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봤어요. 가족들은 뭐 그가 돈이 좀 있는 농장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그날 알버트는요. 그레이스의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요. 이 동네 근처에서 호화스러운 생일 파티를 열거든요. 근데 내 손녀랑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고 우리 손녀 생일 파티에 데려가면 무지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주 호화스럽거든요.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사실 너무 낯선 분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좀 마땅치 않긴 했는데 자기 큰아들을 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기도 하고 또 큰아들도 이 집 가서 고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많이 고민하다가 예, 뭐 그러시죠 뭐. 그래서 바로 그레이스를 이 남자가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프랭키라는 남자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죠. 아침까지 기다리던 오빠 에드워드는 결국 바로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레이스는 사라졌고요. 알버트 피쉬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하고 나서야 그가 농장 주인이 아니고 가명이었고 신문에 있는 그런 농장 따위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에는요. 당시에 퇴직을 1년 앞둔 윌리엄 킹이라는 형사가 붙게 돼요. 근데 이 형사가 너무 잡고 싶은 거야. 너무 이 남자를 잡고 싶은 거야.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퇴직을 반납하고 6년 동안을 이 사건에 매달립니다. 그 얘기는 6년 동안 그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6년이나 잡히지 않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포기했던 모양이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윌리엄 킴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어요. 뭐냐면, 자, 이젠 나도 정말 마지막 카드다. 신문에다가 이 그레이스 실종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기사를 내기로 했어요. 기사를 내기로 했어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그래서 신문 전면에 그 그레이스 실종 사건은 이제 윌리엄 킹이 더 이상 퇴직도 해야 되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안 한다. 우리 이제 다 끝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이 알버트 피쉬가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그레이스 엄마한테. 그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그레이스란 아이예요. 자, 위에 있는 사진. 알버트 피쉬고요. 여기 있는 사진이 사라졌던 그레이스. 여기는 그레이스 가족 사진이에요. 어떤 편지 내용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편지 내용 제가 들려드릴게요. 친애하는 버드 여사. 제가 편지만 읽을 겁니다, 여러분. 갑니다. 친애하는 버드 여사께. 1894년의 일이에요. 선원이었던 내 친구 하나가 타코마라는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도착한 곳이 홍콩이었거든요. 다른 2명의 사람들과 배에서 내려서 푸드카로 가서 술을 마셨죠. 근데 일행이 돌아와 보니까 배가 이미 떠나 있더라고요. 당시 중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홍콩이겠죠?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파운드당 1달러에서 3달러에 팔렸습니다. 1894년이었기 때문에 고깃값이 1달러에 3달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굶주림에 시달리던 극빈자들 사이에서 12살도 안 된 아이들은 배고파하던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팔려나가더군요. 14살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들은 길거리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스테이크나 스튜용으로 잘려준 고기를 살 수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의 몸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만큼 칼에 잘려졌고, 그 중에 엉덩이 살은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돈가스와 같은 요리로 가장 비싼 값에 팔려나가죠. 내 친구 존은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의 고기 맛에 길들여졌더라고요. 그 결과 뉴욕으로 돌아온 그가 7살과 11살 먹은 2명의 아이들을, 2명의 소년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존은 2명의 소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발가벗기고 묶었죠. 벽장에 가두었습니다. 소년들의 옷까지는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존이란 친구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그 소년들을 때리면서 괴롭혔죠. 근데 왜 소년들을 때리는지 아세요? 그래야 고기가 좀 더 맛나고 씹을만해지거든요. 그 친구는 먼저 11살짜리 소년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소년의 엉덩이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친구는 사내아이의 머리와 뼈 그리고 내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요리했어요. 말끔히 먹어치웠죠. 오븐 속에 넣어서 구워 먹기도 했고, 데쳐서 먹기도 했고, 삶아서 먹기도 했고, 튀기거나 또는 국물을 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다음 차례가 된 두 번째 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저는 제 친구 전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이라는 친구가 하도 그 고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사람 고기를 먹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1928년 6월 3일 일요일, 나는 부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선물로 치즈와 딸기를 내밀었고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날 그레이스는 제 무릎 위에 앉아 뽀뽀를 하며 재롱을 떨더라고요. 그때 전 따님을 먹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따님을 생일 파티에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부인이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님을 데리고 미리 봐두었던 한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후에 저는 따님에게 일단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고요. 따님은 들꽃을 꺾어 들어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따님의 피가 제 몸에 다 묻을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창가로 가서 밖에서 놀고 있던 따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따님이 들어올 때까지 벽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따님이 방 안에 들어오더니 저를 애타게 찾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옷장에서 나갔죠. 발가벗은 나를 보니까 따님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따님은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따님을 발가벗겼습니다. 어찌나 발로 차고 물고 핥히던지 전 따님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님의 목을 조각조각 썰었습니다. 그렇게 잘려진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했고 난 그 요리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오븐에 넣고 구워 먹었던 따님의 그 자그마한 엉덩이는 무척이나 감미롭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따님을 다 먹어치우는 데는 약 9일이 걸렸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하려고 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 따님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따님은 처녀로 죽었습니다. 이게 그가 10살짜리 그레이스라는 딸을 살인하고 인육을 먹고 나서 그녀의 엄마에게 6년 후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사실 그에게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들은요. 6년이나 그가 잠적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이 편지를 단서로 역추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었던 그 윌리엄은요, 자신이 쫓고 있던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생각을 못 하다가 그를 체포하던 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회색의 머리카락과 더부룩한 수염, 약간 물기 젖은 듯한 푸른 눈의 노인이 이런 사례를 저지를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언뜻 보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6년간의 추적 끝에 1934년 12월 13일 그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와중에 정신과 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신과 박사한테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는 전대미문의 도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알려진 모든 성도착증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모든 도착증까지 그걸 다 일상적으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요, 이 사람을 상담해 줄 때 당신이 가장 즐기는 활동들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헝겊을 알코올을 적셔요. 알코올이라는 건 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신의 항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여러분, 알코올이 불에 잘 붙는다는 거 아시죠? 정말 미치죠? 그리고요, 가시가 박힌 장미를 자신의 성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울로 그걸 쳐다보면서 장미를 뽑아내고 꽃잎을 먹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과 박사가 알아낸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인 거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다가 이 엑스레이도 찾아내게 된 거예요. 바늘이 막 수십 개 꽂혀 있는 엑스레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약 17가지 이상의 성적 도착증에 시달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박사가 오히려 얘는요, 워낙 유례가 없는 사람이야. 워낙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 발달이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의 증상은 어쨌든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주목은 해야 된다. 기록은 해놔야 된다. 막 하면서 얘를 더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항소하는 그걸 법원에 제출해요. 왜? 나의 환자를 내가 더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사형이 당할 게 뻔하니까 말도 안 되게 의사가 얘를 막 보호해 주려고, 더 연구해 먹으려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저지른 일 때문에 사형을 면하지 못하게 되죠. 거기서 배심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정신병이 있으면 형이 좀 줄어요. 왜냐면 미친 사람이 저지른 살인은 아직은 좀 용서까지 하기 약간 형이 좀 감해지거든요. 그런데 배심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는 미쳤다. 그는 누가 봐도 미쳤지만 그는 우리 앞에서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형에 선고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1936년 1월 1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형 직전까지 사형 집행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건 자신이 인생에 한 번밖에 겪을 수 없는 그 짜릿한 쾌감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사형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이 보통 집행이 아니라 전기 집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자극해서 바짝 구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반짝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집행실로 자신의 발로 걸어갑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인생에서 한 번밖에 겪을 수 없었던 최고의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 전기 의자에 앉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식인살인마 알버트 피쉬의 이야기였습니다.